2018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데이터 보관 사무실. 공기는 오래된 종이먼지 냄새와 서버들이 규칙적으로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력 6개월 차의 젊은 IT 기술자 이지우는 야간 근무 중 긴 하품을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폐기 직전에 낡은 서버에 있는 오래된 데이터 저장소를 새로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수 테라바이트의 의미 없는 데이터 이름 없는 파일 들심년도 더 된 규칙으로 이름 붙여진 폴더들. 그는 CCTV 아카이브 2008 Q4라는 이름의 폴더를 훑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수백 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무작위로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노이즈가 심한 극도로 화질이 나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적한 길모퉁이야마도 어딘가 외곽의 작은 골목길인 듯 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날짜는 2008-10의 27일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닫으려 했지만 하면 쏙 작은 움직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중학생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카메라 시야 바로 밖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약간 언짢아 보였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이 너무 흐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고 단지 키가 큰 체격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가 소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손을 들었고 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소녀는 쓰러졌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오직 침묵 속에서 노이즈 낀 영상만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소녀를 근처에 주차된 작은 흰색 트럭으로 끌고 가던히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은 30초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끔찍한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 전 2008년 10월의 쌀쌀한 어느 오후 14세의 중학생 강민아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하굣길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고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숲과 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사건은 점차 잊혀졌고 가족의 가슴에는 아물지 않는 상초로 경찰의 기록보관소에는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한 IT 기술자의 우연한 클릭 한 번이 악몽을 되살렸습니다. 그 침묵의 영상은 강민아의 실종을 해결할 열쇠일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모두의 눈 바로 밑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그 여학생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속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10년 동안 아무도 이 운명의 테이프를 찾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실종의 고통에서 진실의 충격이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범죄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의 한국은 강력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사회였습니다. 2008년 국가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막 겪었지만 경제 성장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80자 SMS 메시지를 보내는 폴더폰이 여전히 흔했지만 1세대 스마트폰도 등장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연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싸이월드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주요 방송국과 신뢰받는 종이신문에 의존했으며 시민 미디어와 온라인 뉴스 확산의 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삶 역시 이러한 교차점을 반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들이 생겨났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삶의 속도가 느리고 논이 펼쳐진 작은 읍내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가정이 거주하며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공공안전 및 감시 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CTV라고 불리는 보안 카메라는 지금처럼 널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은행 대형 편의점 정부 건물에만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대개 해상도가 낮고 소리를 녹음하지 못했으며 데이터는 보통 제한된 용량의 녹화기에 국부적으로 저장되어 몇 주나 몇 달 후에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대규모 중앙 데이터 센터의 개념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이는 보안망의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범죄가 쉽게 숨을 수 있는 구석진 곳들이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가족 가치와 공동체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걸어오는 것은 평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납치나 살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보통 영화나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이지 자신들의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뿌리 깊은 안전에 대한 믿음과 기술적 허점이 결합하여 곧 닥쳐올 비극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극은 10년이 지나 사회가 완전히 변한 후에야 사람들이 되돌아보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CCTV 테이프가 발견되기 10년 전, 1994년 어느 초범수원시의 한 작은 병원에서 강민아는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건설 노동자인 강대호 씨와 주부인 이은숙 씨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민아는 검고 긴 머리 크고 둥근 눈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진 예쁘고 건강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14살 때 그녀는 키가 약 162cm였고 성장기 소녀의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왼쪽 눈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었는데 친구들은 이를 행복의 눈물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교인 진산중학교 8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미나는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고 성적은 중상위권에 머물렀지 만미술 과목을 매우 좋아했고 나중에 웹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성격 면에서 미나는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약간 고집이 세고 때로는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이 많고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K-팝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룹 동방신기를 우상으로 여겼으며 싸이월드에서 친구들과 채팅하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습관은 가장 친한 친구가 만들어준 여러 색깔의 털실로 만든 팔찌를 항상 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과 후에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즐거워했고 음악을 듣느라 숙제를 하지 않아 엄마에게 mp3 플레이어를 빼앗겼을 때 슬퍼했습니다. 미나의 가족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대호 씨는 말수가 적지만 자식을 매우 아끼는 남자였습니다. 힘든 건설 일 때문에 그는 자주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지만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이은숙 씨는 부드러우면서도 자녀 교육에는 매우 엄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미나의 관계는 다른 많은 10대 딸과 엄마들처럼 때로는 긴장감이 있었고 공부친 고차림에 대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미나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누나를 매우 잘 따랐고 미나도 어린 남동생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 3층의 작은 집에서 살았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미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반 친구인 박사연이었습니다. 둘은 거의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함께 등교하고 함께 하교하며 사춘기의 모든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나는 학교에 꽤 친한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고 특별한 이성관계도 없었습니다. 최근 미나의 삶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지 내년 봄에 있을 15번째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님께 카메라가 달린 새로운 폴더폰을 사달라고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운명의 날 계획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고 미나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서연과 함께 걸어서 집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두 소녀의 계획은 미술 시간에 쓸 카드를 만들기 위해 문구점에 들러 색종이를 좀 사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엄마에게 물건을 살 돈 5,000원을 달라고 했고 은숙 씨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한참 한 후에 돈을 주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미나는 남색 교복을 입고 분홍색 배낭을 메고 털실 팔찌를 차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친구 중 누구도 그것이 강민아의 미소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10년 동안 이어질 미스터리가 되어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그날 경기도의 하늘은 가을 특유의 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쌀쌀했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누렇게 변한 나뭇잎들을 바삭거리게 했습니다. 기온은 12도 정도였습니다. 아침 강신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른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교복을 준비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김치찌개와 흰밥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와 엄마는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은숙 씨는 미나에게 최근 수학 성적에 대해 잔소리를 했고 미나는 엄마가 항상 공부 이야기만 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말다툼은 미나가 홧김에 일어나 학교에 늦겠다고 말하며 끝났습니다. 아버지 대호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소한 말싸움에 익숙했습니다. 남동생 민주는 아직 졸음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45분 미나는 배낭을 메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토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미나는 평소처럼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서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서연은 나중에 미나의 기분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걱정이나 슬픔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익숙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학교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미나와 서연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계획대로 그들은 학교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알파 문구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색종이풀 그리고 몇 자루의 펜을 샀습니다. 가게의 보안 카메라는 오후 4시 55분에 두 소녀가 즐겁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미나의 아파트로 다른 한쪽은 서연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 20분 경삼거리에서 두 소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드는 미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뢰할 만한 증인이 미나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약 500m, 고조용한 주택가를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저녁 7시에 나타났습니다. 은숙 씨는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늦어도 6시면 미나는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마 딸이 친구 집에 들렀다가 연락하는 것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전화했을 때 서연은 1시간 반도 더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은숙 씨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나의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미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8시 대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삼거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웃과 길가의 작은 가게 주인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미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텅 빈 보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진짜 공포가 닥쳐왔습니다. 대호 씨와 은숙 씨는 그들이 찾는 동안 딸이 집에 돌아왔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아침에 정리된 그대로였습니다. 항상 그녀 곁에 있던 분홍색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열쇠, 꾸러미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툰 흔적도 남겨진 편지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딸이 실종됐어요. 이때는 강미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4시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인 귀중한 4시간이 가족의 기다림과 헛된 수색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찾을 기회는 매분 매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5분 경강시의 신고 전화를 받고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초기 보고를 들은 후구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경기도 경찰청 형사과 수사팀이 20년 경력의 45세 박진우 경감의 지휘 아래자정 무렵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박 경감은 과묵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으며 집요할 정도의 끈기로 유명했습니다. 미나의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방이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14살 소녀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돈된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의 구석구석을 삽샷이 조사했습니다. 책상과 창문에서 지문이 채취되었지만 대부분 미나와 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낯선 지문은 없었습니다. DNA 샘플도 채취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창문, 베란다를 확인했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미나가 자발적으로 떠났거나 혹은 아는 사람을 따라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조사는 그날 밤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침의 말다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딸에게 너무 엄격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대호 씨는 딸의 성격, 습관, 친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부부 모두 미나가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딸이 고집이 세긴 하지만 가족을 매우 사랑했고 허락 없이 외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미나의 신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기록사이월드의 온라인 일기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연애에 관계도 낯선 사람과의 이상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박경감과 그의 동료들은 미나의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을 면담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서연은 매우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대화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고 그들이 학교와 아이돌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나를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생으로 묘사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몇은 오후 5시 후에 교복 입은 소녀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소녀가 미나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온 200명 이상의 경찰과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미나의 집 주변 지역을 삽살시 뒤졌습니다. 경찰견 K9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견들은 미나가 친구와 헤어진 삼거리에서부터 그녀의 냄새를 따라 집으로 가는 길을 쫓다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버스 정류장 근처 길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냄새를 놓쳤습니다. 이는 미나가 이 지점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인근의 숲공원 강변 등이 철저히 수색되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노력은 CCTV 분석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경찰은 미나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길에서 단 3대의 카메라만을 찾아냈습니다. 한 대는 문구점에 있었고 그녀가 4시 55분에 그곳에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삼거리 근처 은행에 있었는데 매우 먼 거리에서 두 소녀가 헤어지는 모습을 흐릿하고 희미하게 녹화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카메라는 경찰견이 냄새를 놓친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실망이 뒤따랐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카메라가 지난주부터 고장나서 아직 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금융 및 통신 수사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은행 계좌에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었습니다. 미나의 휴대폰은 그날 저녁부터 꺼져 있었고 마지막 신호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사건은 거의 즉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사진이 하굣길 여중생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모든 뉴스 속보와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경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나가 한 무리의 젊은이들에게 차로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그녀가 남자친구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근거 없는 정보들을 확인하고 반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강 씨 가족에게 그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집요한 취재 이웃들의 동정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들은 희망과 실망을 오가며 깜짝 놀랐습니다. 대호 씨는 딸을 찾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은숙 씨는 거의 무너져 내렸고 매일 딸의 방에 앉아 딸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수사는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단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미나의 사건은 점차 가장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박진우 경감에게 10년 후까지도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에 충분하고 한 도시의 모습이 바뀌기에 충분하며 한 사건이 망각의 먼지 속에 깊이 묻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강미나의 실종 사건은 대중에게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지만 그의 경력에서 첫 실패로 남은 그 사건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수사는 거의 동결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돌파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금천구청은 기술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낡은 데이터 저장 서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은 외부 IT 회사에 맡겨졌고 젊은 기술자 이지훈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밤 데이터 이전 작업을 하던 중지훈은 폐기 직전의 낡은 서버에서 우연히 비디오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 서버는 2008년 공공안전 CCTV 시범 설치 프로젝트에 속했던 것으로 실패하여 금방 잊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인 공터를 감시하기 위해 외진 곳의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경찰견이 미나의 흔적을 놓쳤던 바로 그 낡은 버스 정류장 옆이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 카메라의 데이터는 경찰의 주 시스템에 동기화되지 않고 이 서버에 별도로 저장된 채 10년 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본 영상은 화질이 낮았지만 끔찍한 광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미나가 작은 흰색 트럭 옆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0, 40대 정도로 보였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미나가 떠나려는 듯하자 남자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아마도 칼인 듯 했고 소녀를 공격했습니다. 미나는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소녀를 트럭 뒷칸으로 끌고 가 문을 닫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차의 앞 번호판은 없었지만 카메라 각도상 뒷 번호판의 일부와 문에 그려진 작은 운송회사의 로고가 녹화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우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고 정보는 신속하게 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사건에 갑자기 돌파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보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의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는 교복 입은 그 소녀가 강민아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강한 결의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검증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영상 전문가팀이 초빙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량 번호판에 거의 전체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88가 1위 XX, 문에 있던 로고도 식별되었는데 그것은 2010년에 파산한 작은 운송회사 하늘 로지스틱스의 로고였습니다. 즉시 대규모 기록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2008년 당시 하늘 로지스틱스의 모든 직원 명단과 차량 목록을 찾아냈습니다. 묘사와 일치하는 흰색 트럭은 3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중 한 대는 김태준이라는 남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았을 때 한 젊은 형사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증인 면담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38세였던 김태준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면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진술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소식은 강 씨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이 늙고 머리가 희끗희끗해 지구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강 씨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서운 침묵이었고 이내 은숙 씨는 10년의 기다림이 담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이 다시 한번 타올랐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곧 마주해야 할 끔찍한 진실과 함께였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흔적 없는 실종 사건에서 명확한 용의자가 있는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김태준을 찾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는 그런 짓을 했을까? 그는 미나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 그리고 그는 다른 사건의 범인은 아닐까? 죽은 줄 알았던 수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최박진우 팀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법의학 디지털 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초빙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임무는 김태준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 48세인 김태준은 미나가 실종된 지 불과 1년 후인 2009년에 경기도를 떠나 이사했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거주지와 직업을 바꾸었고 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육체노동을 하며 사회로부터 숨어 지내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통신 데이터와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의 현재 위치를 광주시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으로 특정했습니다. 잠복팀이 감시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이 혼자 살며 말없이 지내고 이웃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매일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영상과 김태준의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현수 교수는 초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범인이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기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병적인 심리적 만족감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행동은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이지만 비록 한적한 곳이라 해도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무모함과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경기도와 김태준이 거주했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및 살인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건의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2007년에 실종된 25세의 여공장 노동자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2010년에 발생한 미수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두 사건 발생 당시 모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건 모두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감시 끝에 김태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김태준이 일을 하러 여인숙을 나서자마자 경찰들이 덮쳤습니다.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조사실에서 김태준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고된 삶이 새겨진 얼굴텅 빈 눈을 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강민아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 기억합니까? 김태준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그 트럭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팀장이 잊혀졌던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 끝에 그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배달을 위해 트럭을 몰고 가다가 혼자 걷고 있는 미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검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길을 묻는 척하며 소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미나가 경계하며 떠나려고 하자 그녀가 소리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늘 차에 두었던 과도를 꺼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시신을 예전에 일하러 왔던 적이 있는 포천의 외딴 산으로 데려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0년에 여대생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인정했지만 2007년 여공장 노동자 실종 사건과의 관련성은 부인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포천의 산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김태준이 지목한 장소를 몇 시간 동안 파헤친 끝에 그들은 사람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법의학 및 치과 기록 감식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강민아의 유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7년간의 길고 긴 기다림과 희망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중생 실종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녀의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태준의 잔혹한 행위와 사건에 남겨진 미스터리들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김태준의 자백에 근거한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은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태준은 처음에 미나를 납치하거나 성폭행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저항하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그의 행동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의 진술과 더불어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 트럭에 증거를 남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위험한 장소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아의 가족은 우발적이라는 이론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이 오랫동안 딸을 지켜보며 그녀의 하교 시간과 한적한 길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점은 그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진 범죄자가 아니라 냉혈한 포식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서 고액 이웃들과 대화하며 김태준이 동네에서 젊은 여성들을 훔쳐보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언론과 여론 또한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경찰의 관점을 지지하며 김태준을 갑자기 나타난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 매체들, 특히 범죄 수사 프로그램들은 계획범죄 가설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장소하교 시간 혼자 있는 여학생이라는 대상을 선택한 것이 모두 숙련된 포식자의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수많은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태준이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은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연쇄 살인범이며 2007년 여공장 노동자 실종 사건도 그의 소행이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론은학의 평범성 이론이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김태준이 초인적인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이자 사회에 실패한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 고독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고 약한 소녀를 공격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행사하고 잠시나마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거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평범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 사이의 논쟁은 재판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하기 위해 계획적인 요소를 증명하려 했고, 변호인 측은 그가 흥분하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 우발적 이론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김태준의 행위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동기운명의 그날 오후 살인자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아마도 영원히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김태준의 변호인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이 정신질환, 구체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망상 증세를 앓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인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그를 무기징역에서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팀장과 검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수사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의 옛 이웃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녁에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매우 무서운 눈빛으로 서성이는 김태준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그가 동네의 유기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들이 합쳐져 병든 사람이 아닌 사악한 심성을 가진 자의 더 완벽한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재판 소식을 읽은 한 여성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김태준과 이혼한 그의 전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폭력적이고 병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그녀를 폭행하고 모든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의 가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의 증언은 김태준의 폭력적인 행동 패턴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그의 범죄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그 본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증거와 증언에 직면했을 때 김태준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더 자세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미나를 보았을 때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병적인 성적 욕망과 삶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순진하고 순수한 소녀를 공격하는 것이 사회에 복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자백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항소법원은 정신질환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아동 안전과 CCTV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주택가, 학교 공공장소에 수많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범죄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강민아 사건은 고통스러운 교훈이자 보안 지도상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강민아가 사라진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31세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55세가 된 김태준은 삼엄한 경비가 갖춰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입니다. 그는 결코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강 씨 가족은 딸의 유해를 찾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겪은 후엔마을을 떠나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슬픈 기억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많이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 민준을 위해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년 미나의 기일이 되면 그들은 조용히 딸의 묘를 찾아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습니다. 강 씨 가족이 살던 옛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친구와 헤어졌던 삼거리에는 이제 신호등과 최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났던 낡은 버스 정류장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벤치와 몇 개의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치 세월과 도시의 변화가 지난날의 비극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듯합니다. 강민아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박진우 팀장에게는 여전히 그의 경력에서 지울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의의 취약성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사건 파일을 꺼내보곤 합니다. 운명의 CCTV 영상을 포함한 사건의 물리적 증거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잊힐 수 없는 범죄의 증거로서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개인 안전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보안 감시 기술의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경찰학교와 범죄심리학과에서 고전적인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전문가들의 관점은 여전히 일관됩니다. 그들은 모두 김태준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으며 사회가 조기 경고 신호를 인지하고 개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때때로 악의기이한 형태를 띠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말 없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숨어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0년에 걸친 이 이야기 전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한 개인의 잔인함 기술에 허점 그리고 지연된 정의라는 여러 요소로 짜인 비극을 보게 됩니다. 14세의 여중생 강민아는 단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과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민아는 2008년 10월 27일 오후에 김태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CC는 10년 동안 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우연히 발견된 CCTV 영상 덕분에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은 미나의 마지막 생각, 그녀가 겪었을 공포입니다. 우리는 김태준의 동기가 미친 듯한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범죄의 범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 곳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경계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오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보존과 신기술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IT 기술자나 용기 내어 증언한 이웃들처럼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관해서는 정보 제공과 피해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 사이에서 보도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재판 후 드물게 가진 인터뷰에서 강 씨 가족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통스러운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찾았지만 영원히 잃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세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경기도 경찰청 또한 다시는 이처럼 오랫동안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취약성과 악의 끈질긴 존재에 대한 상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지치지 않는 끈기 그리고 10년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향해 나아갈 길을 찾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거나 적어도 그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답을 가져다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간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